뭔가 좀 뭐 박사 학위라도 있던가 아니면 뭐 평소에 뭐 이거를 연구 뭐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던가 뭐 그랬으면 강의라고 할 만한데 사실 저 뭐 유튜브를 만나고는 거의 책도 안 읽고 있고 이 주제도 장미애가 몇 개 객관식으로 던져준 주제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한 2주 정도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안 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려고 그러다가 뭔가 그 사람들이 사회 현상 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장작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미국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한 2주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과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저의 소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세 개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리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앞에서는 도와주는 척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엄청 이기적인.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좀 모르는 척하고 땡까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와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는 힘센 형. 약간 그런 이미지입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축의 의미에서 기축통화라는 말을 쓴 거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국제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축통화가 되려면 일단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쓸 데가 많아야겠죠. 유용해야 이 기축통화로 인정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 5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 지도력인데요. 이게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옆에서 쳐들어가면 픽하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사적으로 항상 그 짱을 먹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은 이제 기축통화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한다, 기축통화를 발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통화 가치가 좀 안정적이어야겠죠. 뭐 어느 날은 뭐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너무 심하면 믿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좀 그 잘 융통될 수 있게끔 시장이 좀 발달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 거래가 규제가 없어야겠죠. 뭐 저 나라 가서는 쓰면 안 돼. 뭐 너는 쓰지 마. 뭐 이렇게 자꾸 규제를 가기 시작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이 못 되겠죠. 네, 그래서 대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보통 기축통화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기축통화는 한 18세기까지는 사실 이제 실제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주화를 기축통화로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규모로 무역을 할 때는 쓸만한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고 이제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 금화 은화를 써야 되는 어떤 무게도 무겁고 이걸 거래를 하면서 조금씩 이게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 긁히고 이러면은 금이나 을이 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금 약간 어음식으로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우리 돈을 써라. 내가 우리 돈을 쓰다가 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내가 바꿔줄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하고 파운드를 기축통화로 만듭니다. 이제 그 금을 교환해 주는 걸 약속을 한다는 걸 금본위제라고 하고요. 이게 뭐 뜻을 보자면 뭐 화폐 가치와 그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에 이제 그 19세기에 그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됐을 땐 금 1온스, 1온스가 2.85g인가 뭐 그런데 그걸 4파운드로 이제 그 약속을 해주고 이제 기축통화 되고요. 어떤 1년의 시간을 거쳐서 미국 달러가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다음.
네, 그 영국 파운드가 이제 기축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국은 이제 네 가지 이 다음에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말을 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 16세기까지는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그 유럽의 해상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함대랑 한번 붙어서 영국이 이겼어요. 그 무적 함대를. 그래서 그 뒤로는 바다는 거의 이제 영국 거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나가서 식민지를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805년도에는 나폴레옹이랑도 붙어서 육군 최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마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까지 영국이 이제 최강인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아까 기축통화의 어떤 그 요건 중에 하나인 이제 군사적 지도력을 확보를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식민지를 통해서 원료와 그리고 원료를 또 가공해서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1921년 나온다. 네. 실제로 그 지구 육지 면적의 이제 4분의 1을 영국이 차지했다고 하고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들이 다 영국령이죠. 영국령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별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영국이 이제 그 점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금을 바탕으로 화폐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금이 있어야 안정적인 통화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남아공이 다 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에 다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을 통해서 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파운드를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역할 때는 이제 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해도 파운드가 필요했고 그 파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에다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출을 해야 파운드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파운드로 바꿔서 그 파운드로 무역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영국 내에 자연스럽게 금 거래가 활발했고 그 영국은 또 금을 확보하면 아까 1온스당 4파운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파운드를 추가 발행해 가지고 그 무역에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세계 제1의 공업국가와 무역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나 인도나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목화를 수입을 해서 맨체스터 공장에서 이제 면제품을 가공을 하고 이걸 이제 세계 각지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상 무역의 대부분은 이제 면제품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거의 영국에서 독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파운드가 그 기축통화로 등극을 했는데 어떤 세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파운드가 서서히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차 대전을 거치고 세계 대공황을 거치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파운드가 서서히 몰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1차 세계 대전에서 1차 세계 대전은 그 임순환이 강의할 때 나왔죠. 그 영국의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 이런 거 점유를 하다가 이제 한판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이제 참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게 연합국이랑 그 독일 연합국이랑 그 전비가 총 한 1860달러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를 영국이 전부 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군수 물자랑 이제 대출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영국 국채가 총 7억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쟁을 지나고 나서는 한 11.5배 정도 늘은 82억 파운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이제 거의 미국이 그 국채를 샀고요. 이 샀던 거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한테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환을 요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도 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에는 거의 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럼 일단 영국에서는 금태환이라는 건 금을 교환해 주는 거를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파운드가 사실 그 기축통화로 등극한 배경 자체가 금 가져오면 바꿔줄게. 이게 이제 파운드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걸 약속하고 기축통화가 됐는데 그걸 약속을 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세계 공황을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 임순환이 강의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공급 과잉,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공급이 과잉돼서 됐는데 수요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돌릴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 인력이 감축하면 사실 노동자가 결국은 소비자가 되는 건데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점점 경기가 나빠지는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어떤 금리적인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당시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이제 세계 대전 거치면서 미국은 막 군수물자 수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뒷받침을 해주려고 미국 정부는 저금리 기조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이제 세계 대전을 마치고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대출 받아서 계속 주식에 투자하고 뭐 리스로 뭐 차 사고 집 사고 막 이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율을 올렸고 이자율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이 대폭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 이제 금태환을 1920년대에 중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축통화를 다시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파운드를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파운드의 가치가 점점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가지고 있는 건 한정적인데 파운드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1파운드당 가치는 금에 대비해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영국에다가 금을 조달했던 남아공에서는 파운드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영국한테 금을 팔지 않고 미국에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남아공에서 가져오면은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데 미국에 나갔다가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인가? 대서양이구나. 대서양을 건너서 금을 다시 가져오려면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서 이 금을 조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 인위적으로 파운드 가치를 절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 가치를 절상을 시키면 영국에서 수출하는 물건 자체가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운드를 주고 사람들은 영국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수출을 한다는 의미는 해외에서 영국 물건을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영국 물건을 사려면 파운드를 줘야 되는데 파운드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에서 영국 물건을 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출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영국 경기가 위축되죠. 근데 가뜩이나 대공황에서 실업률까지 낮았는데 경기까지 위축이 되니까 폭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칸이 부족해서 한문을 썼는데 불란서의 불입니다. 프랑스. 네, 프랑스가 불안해서 이거 약간 라임을 쓴 거예요. 불안한 불 이렇게 쓴 거. 네, 불안한 불. 네, 영국에서 실제로 금 인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또 금이 바닥나니까 금태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영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때 잃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사실은 이제 거의 식민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이 독일 연합국한테 이겼잖아요. 추축국이라고 하던데 독일 연합국을 추축국한테 이겼어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연합국이 독일 식민지를 다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은 식민지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독일한테 엄청 큰 돈을 물려요. 그러면서 그 독일은 식민지도 없는데 그 배상금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식민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무역이 그 자유롭게 이렇게 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 보호무역이 굉장히 있어서 자기 그 식민지 바운더리 안에서만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가 그 식민지한테 뭔가 원료를 가져가거나 팔려거나 하면은 관세를 엄청 높게 매겨가지고 사실상 거의 무역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독일은 뭐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내수의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쟁 배상금은 지급해야 되니까 통화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뭐 영국도 금태현 거부했겠다. 원래는 이게 금 본위제라고 해서 금의 어떤 그 가치에 기반해서 화폐 가치가 됐었는데 그 영국도 금태현 거부해버리니까 다들 금 본위제를 안 하니까 독일도 막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근데 돈을 막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뭐 물 하나 살려면 뭐 1,000원을 주면 되는데 돈을 막 찍어내니까 10,000원 주고 사도 돈을 못 사는 거예요. 뭐 옛날에 뉴스 보면 뭐 베네수엘라에서 뭐 리어카에다가 돈 들고 가가지고 막 쌀 사고 막 이러는 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게 독일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리어카라도 들고 가서 물을 사지 돈도 안 벌고 있는 실업자들한테는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독일한테는 온 거죠. 그럴 때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제 게르만 그 뭐 민족주의 이런 거를 이제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게르만은 위대한 민족인데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 나가서 뭔가 식민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이렇게 게르만이 그 못 사는 거는 유태인 때문이다. 독일의 어떤 경제를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 유태인부터 때려잡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유태인도 막 학살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사실상 이제 연합국에서 그때 당시 대장은 영국이었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영국은 이제 응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도 이제 죽겠다 하는데 사실상 또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대공황이 사실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유럽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힘든 그 독일 쪽에서 피해의식으로 확 전쟁을 일으켜 버리니까 그 미국은 그 원인 제공자는 오히려 그 전쟁 특수로 굉장히 경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기 수출하면서. 네. 다음. 네. 그렇게 영국 파운드가 이제 서서히 몰락해는 가는 과정 속에 미국은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19세기에는 이제 미국이 산업이 이제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했고,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1859년에 세계 최초의 유전이 미국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동 유전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달러와 그 오일은 기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때 뭔가 이제 미국이 세계 최초의 유전을 통해서 그 어떤 석유의 위대함을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좀 알았던 것 같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진출해서 뭐 필리핀도 확보하고 뭐 쿠바, 하와이 이런 데도 진출하고 남북 전쟁 거치면서 오히려 산업이 발전해요. 이제 뭐 무기가 이제 점점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이 발전하고 도로도 뚫리고 뭐 철도도 뚫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그 좋아지고 전쟁 특수도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도 근본위제를 채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뿐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 천혜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뭐 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나라여가지고 그 전기,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포드 자동차 처음 만드는 포드 뭐 이런데 록펠러는 석유, 카네기는 뭐 철강, 뭐 GE는 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기업인데 네, 그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공업 생산국으로 영국을 두르고
1위로 이제 세계대전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그 공업 생산국 1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고요. 그러면서 한 전쟁 초반에는 미국은 그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대출을 요청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거절했는데 그 JP 모건이라고 민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고요. 이때 금액이 그 영국이랑 이제 이게 영국이랑 영불입니다. 네. 영국이랑 프랑스에 대출을 해줬고요. 이때 이 금액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서치해도 못 찾아가지고 네. 굉장히 컸고 사실상 이 금액 때문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져버리면 JP 모건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 대출에 받질 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군수 물자 50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고요. 이게 50억 달러면 10년의 가치로는 이제 900억 달러라고 합니다. 900억 달러면 얼마야? 90조인가? 90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했고요. 영국에 이제 94억을 대출합니다. 94억 달러를. 근데 이게 연합국은 94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다시 미국한테 군수물자를 사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짜로 자기 공장 막 돌리는 거예요. 빌려줄게. 그래놓고는 자기도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돈이. 그리고 전쟁 후에도 연합국에 한 70억 달러를 대출해 주는데 사실상 그때 유럽은 거의 뭐 공장 이런 것들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고 그 세계에서 그 물건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나라는 그때 미국이었고 그래서 이 70억 달러를 대출해 줬는데 이마저도 한 90% 정도는 미국 상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돈이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뭔가 내보내는 것 같으면서 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연합국이랑 그 나치 쪽에도 양쪽에다가 무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산업체 전체를 이제 그 무기 대량 생산 구조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 미국 공장이 이제 무기 생산하는 그 체제로 갖췄다고 하고요. 이제 유럽에서 돈을 다 써가지고 이제 무기 못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하면서 무기까지 돈이 아니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했고요. 이게 한 501억 달러 정도로 하는데 2010년 가치로는 한 1조 달러라고 합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정도가 이제 무기 수출로 된 거죠. 우리나라 1년 지금 현재 예산이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입니다. 네,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무기로 수출됐다라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938년에 이제 사우디의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 중동 바로 위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네는 유전이 나오니까 그 전쟁에서 특별히 보호해 줄게 하고는 그 미국이랑 사우디 기업을 합작으로 해서 아람코라는 그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석유를 독점합니다. 그 석유 판매권을 독점을 해요. 그리고 이제 41년에 일본에서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는데 이 진주만 공습을 일본에서 괜히 한 게 아니고 그 일본인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석유를 한 3분의 2 가량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일본에서 쓰는 석유를.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그 영토를 넓히려고 인도 차이나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석유를 좀 가져보려고 유전이 있는 인도 차이나를 점령해 버리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굉장히 석유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무역 봉쇄 조치를 해버립니다. 자기네 석유도 수출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전쟁 중에 물자가 굉장히 귀한데 무역까지 봉쇄를 당해버리니까 이제 앞뒤 안 보고 미국을 공습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참전을 한 겁니다. 다음.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금을 보유한 양의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 세계 화폐용 금의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점 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 70%, 그리고 완전 끝난 다음에는 한 80% 정도를 그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유럽 국가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금을 모두 소진했고, 세계 대전 전에는 이제 영국이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전쟁 후에는 5억 달러 미만으로 그 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억 달러를 금으로 갖고 있는데 채무액은 120억 달러가 넘었고, 이 120억 달러는 대부분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금을 바탕으로 화폐가 발행됐던 사회였고, 그 미국에 이제 금이 제일 많았죠. 네.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제 지금 협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럽은 근본이제가 중단돼 가지고 화폐의 신뢰도는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금이 기반이 돼야 뭔가 화폐가 이거 이 돈이면 언제든 가서 내가 금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있어야 화폐를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돈 막 찍어내 가지고 이미 화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란 말인데 인플레이션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믿고, 서로의 화폐를 믿고 교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지금은 이 물건이 뭐 독일 돈이 마르크였는데 옛날에는 뭐 10마르크였다고 생각해서 이 물건을 10마르크에 팔았는데, 어느 날 되니까 마르크 가치가, 얘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마르크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면 내가 물건을 팔고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교역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역이 일어나야 이게 서로 이제 공장도 돌리고 이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 교육이 일어나지도 않다 보니까 경기는 더 침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경기가 더 침체됐던 상황이었고, 미국은 미국대로 금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군사력도 제일 좋고 생산력도 제일 좋은 나라인데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었던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식민지를 바탕으로 무역이 일어나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엄청 물려야 되니까 사실상 무역이 불가능했는데 식민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에서는 그 자기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배경으로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뒤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그거의 어떤 뭐랄까 복선이랄까 이런 것들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거를 미국에서 이제 협정을 제안했고, 그거는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밑에 그 회색 박스에 있는데, 미국의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가 거의 그 프랑스의 유명한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그 중국으로 치면 만리장성처럼 독일 침공을 막는 어떤 어떤 군사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뚫리고 거의 프랑스가 망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서 미국이 이제 노르망디 해협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상륙을 해가지고 그 전세를 역전시키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성공하고 나서 딱 그 시점에 6월에 이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미국을 기축통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해줄게. 금 35달러 가져오면 우리가 언제든 금 줄게. 이거 이제 달러를 이제 금태환을 보장을 해줬죠. 그 대신 그 달러는 미국만 발행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화폐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1파운드는 2.8달러야. 1프랑은 0.2달러야. 360엔은 1달러야. 이런 거를 그때 협정 때 고정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파운드를 쓰는 영국이나 프랑을 쓰는 프랑스나 일본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자기네 화폐 가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그 달러가 금을 바탕으로 자기네 화폐 가치를 고정시켰고, 달러가 화폐가 가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보증을 서준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사실 그때 식민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는 나라였어요. 뭐 해군이고 공군이고 뭐 미국이 압도적이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식민지를 만들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그 식민지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어떤 미국 위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이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거죠. 네. 그리고 토막 상식인데 우리 뭐 D-Day라는 말 있잖아요. D-Day. 뭐 D-1, D-2 하다 D-Day. 이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암호였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6월 6일이었대요. 6월 6일. 이게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D-Day라는 암호로 썼다고 하고요. 여기는 뭐그 스타크래프트 했던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의 수송선이 오버로드라고 그래요. 오버로드. 그 수송선이자 정찰기가 오버로드인데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오버로드였다고 합니다. 이 오버로드가 이제 그 수송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저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뭐요? 반응이 신통찮. 그래서 이때 이제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이제 세 가지 기구가 만들어져요. IMF, 우리한테 익숙한 IMF가 만들어지고요. 이 IM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니고 금 바꿔주는 기구였다고 합니다. 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기구였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도 금 태환 못 해먹겠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IMF를 이제 돈 빌려주는 기구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바꿨고요. 미국에서 이제 17.86이라는 애매한 숫자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17.86%라는 의결권이 굉장히 파워풀한 게 IMF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85%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거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노 하면 아무한테도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IBRD라고 국제부흥개발은행. 내가 이거를 무슨 약자인지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게 뭐 R은 개발도상국 의미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제부흥은행. 그래서 전후 복구와 개발도상국한테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어떤 기금이고요. 그리고 가트라고 나중에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로 바뀌는 게 이제 이 가트. 이제 자유무역하자. 이제 더 이상 보호무역하지 말자. 이런 어떤 협정을 맺은 게 이제 가트. 이때 이 세 가지가 이제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축 통화를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영국이랑 프랑스의 보호무역 장벽을 개방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계에서 무역을 하려면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국고가 바닥났어 이미. 그리고 수출할래도 이 공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한 38% 정도밖에 수출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한테 60억 달러만 무이자로 빌려다오 이런 요청을 해요. 근데 영국은 이럴 수 있는 게 미국이 옛날에 산업 발전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국채도 많이 매입해주고 파운드 발행할 때. 근데 미국은 돈을 60억 달러 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37.5억 달러만 빌려주고 무이자도 아니고 2%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너네 식민지 우리도 무역할 수 있게 열어줘. 이걸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하자면 내가 전국 각지에 진짜 전국 각지에 정말 어떤 귀한 식재료들을 확보해 놨어. 근데 나는 차만 있으면 돼.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뭔가 원료를 만들어 이제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음식으로 팔면 대박 날 게 뻔해. 그래서 동생한테 야, 차 사게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나는 차가 없으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동생이 알았어, 차 빌려줄게. 차 살 돈 빌려줄게. 그 대신 그 원재료 우리도 같이 좀 쓰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미 동생은
나는 지금 영세한 식당을 갖고 있는데 동생은 이미 큰 레스토랑을 갖고 있고 막 주방장도 막 10명씩 데리고 있고 다 인류 요리사고 이런데 야 원재료 같이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은 이쪽 식당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사실상 그 이렇게 수많은 맛집 골목 가면 원조집 옆에 있는 그 파리 날리는 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은. 네.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빌린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10억 달러를 대출 요청을 했고 미국도 이제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프랑스 너네도 식민지 열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제 식민지 제국이 그때 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이게 이제 그 무상으로 미국이 유럽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율 없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호무역 장벽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자율도 붙여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이후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냉전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나라들이 세계 각국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미국 입장에선 시장이 확보되는데 공산주의를 채택해 버리면 자기 시장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얘네들한테 돈 빌려줘도 우리 상품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갚아도 돼. 그냥 써 하고 돈을 줘요. 그냥. 그게 이제 총 한 102.6억 달러고 그 중에 한 90억 달러는 그냥 준 겁니다. 단 그 돈은 미국 물건만 사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돈을 줘요. 그리고 수입할 때도 미국 배만 써야 돼요. 네, 너네 배 쓰지 말고 미국 배만 써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돈 주는데 너네 화폐 발행하려면 미국에다가 그만큼 금을 주고 화폐 발행해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회전문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뭔가 돈을 되게 선심 쓰는 듯하고 주지만 결국은 그 돈으로 자기 공장을 돌려서 미국은 더 호황을 누리죠. 거기다가 사실상 이제 서유럽의 경제는 미국한테 예속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라의 물가를 결정하고 이 물가를 바탕으로 수출도 하고 뭔가 내수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어떤 각종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미국한테 예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뭔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들이 점점 공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군비 지출을 늘립니다. 이 이유도 이제 명확한데 이제 냉전 상황이었으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뭔가 침공당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 군사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제 50년도부터 70년대까지 연평균의 미국 국방비가 미국 전체 GDP의 한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한국 전쟁 시에는 미국 전체 예산의 70%가 국방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비 지출도 늘렸고 이런 어떤 요건들로 달러가 이제 점점 기축 통화의 지위를 공고하게 했던 거죠. 그러던 이제 달러도 이제 점점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네. 다음. 네. 다음. 네. 제가 대부업자에서 깡패라는 어떤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쌍둥이 적자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쌍둥이 적자가 재정 적자랑 무역 적자 이 두 가지 적자를 합쳐서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재정 적자는 이제 나라에서 우리 재단 지원금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쓰면서 적자가 나면 재정 적자라고 해요. 무역 적자는 우리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우리 가게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적자잖아요. 그런 돈을 이제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자였는데 이제 재정 적자는 한국 전쟁이랑 베트남 전쟁 자금 조달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세계 각국에 이제 군사 원조를 해줘요. 나토 유럽에도 이제 나토라고 핵 우산 뭔가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방어해주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를 이제 구축을 미국에서 해주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군사비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셜 플랜으로 다 망가뜨렸던 유럽을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이미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도 되게 공업이 발달했던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니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미국보다 인건비도 싸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실제로 미국도 이들 물건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은 부진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돈을 쓸 때가 많으니까 달러 발행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돼요. 이제 이게 달러 가치가 점점 하락하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지. 뭔가 너네가 이제 그 금을 바탕으로 금 가치를 바탕으로 달러를 발행한다고 해놓고는 금은 그대로 있는데 달러는 계속 늘어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금을 살 수 있는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달러를 주면 금을 샀다면 이제 20달러를 줘야 금을 살 것 같으니 프랑스에서 처음에 그 35달러라 이 앞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라는 가치를 매겨줬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 그대로 금태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꿔줘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우리도 바꿔줘 하니까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막 금태환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쌍둥이 적자에다가 금태환까지 막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금태환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그 기자회견으로 금 못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그 곳에서 협정을 해서 뭐 사실상 협정이 아니고 미국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35달러에 고정을 시켰었는데 이거를 변동 가능한 고정 환율로 바꿔요. 그러니까 38달러고 플러스 마이너스 2.25%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2.25%를 미국은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 1온스를 받으려면 35달러만 들고 갔어도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38달러를 들고 가야 금 1온스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앉아서 손해 본 거예요, 사실상. 근데 누구도 뭐 말은 못했죠. 네. 그리고 미국이 그 자유무역을 주창했잖아요. 뭐 영국, 프랑스 식민지 열으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네들 제조업이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이때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도 관세 부과해야 되겠어. 하고 보호무역을 갑자기 바꿔요. 그래서 대부업자에서 깡패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되는데, 이제 1차 오일 쇼크는 그 중동이 이스라엘 지난번에 임순환이 했었죠. 이스라엘한테 지면서 그걸 보복으로 이제 중동이 그 유가를 갑자기 올려버려요. 원래 배럴당 2.9달러였는데 11.5달러로 4배 정도로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원유는 사실상 이제 그 어떤 모든 원재료 값에 반영이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배를 띄우려고 해도, 자동차를 굴리려고 해도, 혹은 뭐 나일론을 만들려고 해도 뭐 다 이게 석유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옛날에 1,000원 주고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1,500원을 줘야 그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달러 가치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근본 이제를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1976년에 킹스턴이라는 데에서 그 발표를 하는데요. 뭐 약간 회의식으로 해놓고 통보한 거죠. 그래서 변동 환율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영국도 미국도
금이라는 거에 그 어떤 예속돼서 그 화폐를 발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안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금에서 달러가 분리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는 그냥 뭐랄까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사고 싶어? 집에서 프린터 하나 뽑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미국에서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IMF가 원래는 금태환 기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금 안 바꿔줄 거야, 이제 못 하겠어 라고 했는데 IMF 필요 없잖아요. 이때 이제 킹스턴 회의에서 이제 5나라인가를 불러서는 이때 이제 너네가 어려우면 돈 빌려줄게.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계모임처럼 이제 펀드를 출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임을 해가지고 너네 어려울 때 이 돈 빌려가자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는 대신 그 너네들 비상시에 달러를 융통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라고 선심 쓰듯이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근데 이게 1976년에 근본이제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러 막 찍어낼 거야라고 1976년에 그런 선언을 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페트로 달러라는 어떤 건데요. 페트로는 석유가 영어로 페트로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는 무슨 말이냐면 1975년에, 그러니까 1976년에 근본이제 포기했죠. 근데 그 한 해 전인 75년에 오펙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살려면 달러만 가져와라 라고 지정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만 받는 것처럼 달러만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로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네 보호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동 입장에선 필요한 게 걔네는 재정일치 국가예요. 재정일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왕은 따로 있고 민주주의로 선출해서 하는데 거기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권력이 귀하겠죠. 네. 그런 반면에 뭐 인구는 별로 없어. 인구가 없다는 건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권력을 지켜야 되는데 군사력은 약하고 거기에 이란은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란 뭔가 왕정 무너지는 거 보고 그리고 세계지도 보면 중동 위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은 공산주의 혁명이 막 났었죠. 그러니까 왕들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이용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너네 지켜줄게. 그 대신 달러를 원유 결제 통화로 해다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오일 쇼크는 아까 1차 오일 쇼크 때는 4배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1차 쇼크 대비해서 3배가 거기서 더 올라요. 이제 2차 오일 쇼크는 이제 이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란에서 우리 당분간 원유 수출 안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패닉이 빠지면서 막 사재기하고 이러면서 원유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달러는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뭐 근데 원유 안 쓰는 나라 그때 없던 거예요. 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고 뭐 중국도 뭐 이제 뭐 그 개방해가지고 산업 발전하던 시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유 안 필요한 나라가 없던 거죠. 달러는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좋아.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이제 계속 뽑는 거예요. 이제 금 안 해도 되지. 너네 필요하니까 이런 명분이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를 발행해요. 달러를 발행하면 이제 오일을 구매하겠죠. 이 회색의 오일 구매. 그럼 오일 구매 국가는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원유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달러를 확보해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원유부터 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출을 하게 되면 원래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나라 안에 돌지 못하고 원유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유가 이제 원가 어디에든 다 관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석유를 어디든 다 써야 되니까. 그 원가가 상승이 돼. 그러면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원가 상승에서 또 다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노동비거든요. 이 노동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감축하게 됩니다. 이러면 더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 물가는 떨어지는데 원래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호황이고 물가가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고 이런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중고의 시기가 이때 이제 오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원유값이 오르니까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 정책을 써요. 이제 미국이 이게 기축통화 나라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금도 그런데 세계는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기네 수출 그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는 세계 금리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민들한테 뭔가 보급도 해주고 이러려면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던 구조였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버리니까 그 재정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 거봐 아니지? 뭔가 이렇게 정부 주도로 뭔가 하는 거는 아니야. 시장에다가 맡겨야 돼. 라는 어떤 신자유주의가 이때부터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또 회전문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산유국의 계좌가 뉴욕과 런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프린터에서 뽑아 달러 발행해 달러 그래서 돌다가 원유로 돌고 돌다가 그 달러가 결국은 다시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다시 들어와. 그럼 미국은 이걸 가지고 제3국에다가 차관을 제공해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다가.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네. 아이러니하게. 뭔가 화폐가 근본위로 시작해서 금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축통화를 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포기했음에도 달러는 더 공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와 석유는 어떻게 보면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뭐 약간 배트맨 다크나이트 보면은 조커가 배트맨한테 그러잖아요. You complete me. 네가 나를 완성시킨다. 달러와 석유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거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깡패짓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깡패짓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갔나요? 네.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임금 고비용 기조입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방지하려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디서 이걸 감당하고 있냐면 직장의료보험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직장의료보험에다가 많은 걸 때려 박으려고 하겠죠. 복지 이런 거 요구할 때 노조가 뭔가 협상을 할 때 복지 같은 것들도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이 그 의료보험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보험 들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하나 늘 때마다 그 보험비가 늘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에 넣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고임금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효율.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문 경영인 CEO와 이제 주주자본으로 돼 있는데 CEO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건희로 대변되는 어떤 재벌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은 전문 경영인데 전문 경영인은 파리 목숨이에요. 주주
이게 주식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 주총에서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 선임이 주총의 안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경영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지면 안 되고 배당금 나한테 많이 주려면 한 해 한 해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전략 같은 게 부재한 거죠. 이 삼성의 반도체 같은 게 미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는 한 10년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품질.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만들어도 막 쓰는 거예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유럽에 90억 달러 주고 무조건 미국 물건 쓰게 하니까 대충 만들어도 막 쓰니까 품질을 상승시키는데 미국은 별로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과 일본이 점점 성장을 해요. 독일은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공업 능력을 확보해서 라인강의 기적. 이게 기적 시리즈의 첫 번째예요. 우리 한강의 기적 뭐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 먼저입니다. 원조. 그리고 일본이 그 전범 기업 미쯔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을 좀 우호적으로 관리해줘요. 좀 투자도 해주고 좀 살려주죠. 그리고 한국 전쟁 특수를 일본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저환율 정책으로 저환율이라는 거는 자기네들 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기네 물건이 싸지겠죠. 자기네 물건은 싼 가격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 60년대, 70년대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화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은 제조업이 약화되어 있는데 독일, 일본은 계속 성장하고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니까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요. 1960년만 해도 무역 수지가 한 49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80년대는 이미 255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이랑 독일을 불러서 너네 엔화랑 마르크 같이 올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이거 할래? 아니면 미국한테 수출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엔화는 한 42%. 그냥 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냥 탁 정해버린 거야. 너네 올려 이렇게. 그래서 엔화는 42%, 마르크화는 38%가 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한테 돈 벌면 그 돈으로 미국 채권 사라 하는 거예요. 미국 채권 사라는 거는 미국한테 돈 물론 미국이 그 채무국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적자는 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번 돈을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돈으로 그 미국한테 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상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독일은 그 유럽 시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EU 시장의 대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고 동독 통일하면서 이제 막 건설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독도 커지면서 내수 시장도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날에는 영국이 유럽 대장이었으면 지금 유럽 대장은 독일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수로 이 어떤 그 경기를 회복해 보려고 통화력을 막 늘립니다. 돈을 막 찍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가나 이런 데다 주식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버블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체 땅을 도쿄 부동산 값으로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버블이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다들 대출 받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일본에서 금리를 살짝 올렸는데
그 거품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줄도산이 나는 거예요. 돈 빌렸던 기업들이 이제 도산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네. 아이고. 한국이 그때부터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해요. 뭐 이제 88 올림픽 이런 거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플라자 합의가 1985년이잖아요. 이 배경이 밑에 보면 기회주의자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1985년이 언제냐면 고르바초프가 소련 개방하겠다. 이제 사실상 거의 100기를 든 시점인 거예요. 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냉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일본, 독일 이리 와봐, 뭐 너네 올려 이러면 얘네들이 퇴 뱉고 공산주의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갈 데가 없어지니까 딱 그 시점에 불러가지고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다음, 이제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이제 냉전 전과 냉전 후에 이제 미국을 비교한 건데요. 냉전 전에는 아까 그 마셜 플랜이라고 자금 원조해주고, 그리고 군사 원조해주고, 그리고 뭐 공산주의 막으려고 막 지원해, 제3국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이 그 냉전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달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돈 없으면 찍어내면 되거든요. 프린터에서 찍어가지고 막 쓰면 되니까. 근데 소련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러시아는 물론 산유국이긴 한데 기름만 갖고 뭐 하나? 뭔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우월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보다는 사실상 이제 기축통화와 그 석유가 승부를 갈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련은 47년에 이제 그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국 경제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막 군비 경쟁하고 막 이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냉전 종식 후에 85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아까 말하는 플라자 합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걸 합니다.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리비아의 카다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한테 잡아 죽었거나 뭐 핍박을 받았던 데들인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셋은 산유국이고, 그리고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 안 받겠다, 달러만 받진 않겠다, 다른 돈도 받겠다라고 선언했던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얘네들 잡아 족칠 때는 뭐 독재자다, 뭐 이런 뭐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잡아 족치겠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떤 그 오일 석유와 달러와의 관계를 뭐랄까 이간질을 하려고 하니까 잡아 족친 거예요. 아마 북한이 산유국이었으면 김정은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 네. 그리고 방위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토 이런 거 유럽에서 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해줄게 해놓고는 나중 돼서는 야, 너네 우리 그 시설 쓰는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어진 미국은 이제 자국 이익에 반하면 완전 무자비, 네, 노멀시라고 써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일본이고 독일이고 커가면 싹을 잘라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최후의 결정 상대가 남은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1978년에 덩샤오핑이 그 개혁과 개방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시작해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 2009년에는 중국이 미국의 제1대 채권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 제일 많이 빌린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제일 큰 어떤 뭐랄까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입김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 너네 재적 적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재정 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내가 들고 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너네 돈 좀 덜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유로한테 그 투자할까 봐 이렇게 또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IMF한테는 야, 달러 가치 점점 떨어지는데 새로운 국제 통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010년에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제 유로화 투자는 이제 잠정 중단을 하게 되죠. 그리스 금융위기는 뭐 따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 대충 알기로는 뭐 이제 그 유럽이 유로로 통합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스 이런 데들은 잘 못 사는 나라인데 단일한 통화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 미국의 마셜 플랜과 IMF 설립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원 벨트 원 로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49년까지 유라시아, 유럽과 러시아 대륙을 3개의 철도와 2개의 해상로로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거고 이거 중국이 돈 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크로드 기금 설립해가지고 IMF처럼 뭐 이제 아시아 투자은행 뭐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이런 거에서 아시아판 IMF 만들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미국도 중국의 이제 관세 위협을 트럼프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50억은 중국한테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일본, 독일 낼 때 짜증나니까 확 올려버렸었는데 지금 50%가 중국인 거죠. 이때 플라자 합의할 때 일본과 독일의 GDP가 미국의 한 32%와 15% 각각, 일본은 32%, 독일은 15% 수준에서 싹을 잘라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은 중국은 미국 GDP의 65% 수준이고 2030년에는 뛰어넘을 예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싹을 못 자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밑에 4개가 있는데요. 일단 독재 체제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우리 뭐 사드 보복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공산당이 하지 마 하면은 중국 사람들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일대 채권국이에요. 한 1000조 이상의 빚을 미국이 중국한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짜증나가지고 다 갚아 이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만치 않은 군사 강국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5개 나라인가? 7개인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원 강국입니다. 3000조 이상의 달러를 갖고 있고 15억 인구를 갖고 있고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판을 준비하고 있고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환율 전쟁. 뭐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는 그 많은 달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이제 부제로 해봤는데요. 이 위에 이제 4가지는 환율과 경제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 경제는 이렇게 워낙 변수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고 그만큼 환율과 모든 것들이 연관지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환율과 금리인데요. 먼저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한국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금리 높은 다른 나라에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달러가 유출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 환율이란 말은 원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갈 때 그 1달러에 뭐 1000원이냐 1300원이냐 이러잖아요. 1000원에서 1300원 가면 환율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거는 달러 가치가 오르거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랬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근데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좋아져요. 우리 물건이 싸지는 거예요. 그럼 수출이 올라가겠죠. 수출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돼요. 그럼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한테 이자 받으려고.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그럼 환율은 떨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여행 갈 때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행 갈 때 1,000원 주고 1달러를 바꿨어. 근데 1,300원 주고 1달러를 바꾸면 환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달러당 얼마냐? 그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1,300원으로 지난번 여행 갔는데 이번엔 1,000원에 바꿨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건 원화가 올랐을 수도 있고 달러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금리가 인상됐어. 그러면 우리 은행한테 이자를 받으려고 세계의 달러들이 들어오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달러가 흔해져.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흔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야. 원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올랐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계에 팔 때 1,000원에 팔다가 1,2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갔는데 1,000원이던 게 1,200원이 되면 옆에 중국산을 집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출이 떨어져요. 수출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환율과 무역수지. 무역수지가 이제 만약 무역수지라는 건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라는 뜻이에요. 무역수지 흑자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개념이니까 달러가 유입된다는 거죠. 그럼 달러가 많이 유입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흔해.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돼. 달러 가치가 하락되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출이 떨어져. 그러면 균형. 원래 무역수지 흑자라는 게 수출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너무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출이 떨어지고 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역수지가 적자야? 그러면 외화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귀해.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요. 그럼 수출이 많아지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수출이 증대돼요. 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들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설명 쭉 듣고 환율이랑 이렇게 밀접하구나 이것만 얻어가시면 돼요. 네. 환율과 주가. 환율이 올라. 환율이 상승했다는 뜻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높을 때 외국 자본은 그걸 회수하려고 하겠죠. 옛날에 내가 달러가 쌀 때 투자가 들어갔던 돈을 지금 가지고 나오면 더 비싼 달러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회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빠져나간다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환율이 오른다는 거고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오른다는 거고 그럼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환율과 주가도 영향이 있다. 환율과 부동산. 환율이 올랐다는 건 환율이 올라갔다는 아세이 환율이 올라? 올라. 그렇지. 그러면 그 외화 유출 이제 달러가 자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외화를 우리한테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적게 받겠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요.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환율과 부동산도 영향이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해. 그러면 수출 증대로 통화량은 늘어.
그러면 금리는 낮아. 그러면 풍부한 현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 환율과 부동산도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환율이 이 모든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금리가 제로예요. 거의 제로. 근데 제로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통화량을 조절할 때 그 금리로 조절을 해요.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려서 그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높여서 그 대출을 줄여서 통화량을 낮추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제로 금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양적 완화는 쉬운 말로 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명분 없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008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그 만회시키려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점점 낮춰요. 내수시장 활성화시키고 그 미국 상품들 가격 경쟁력 높이고 이러려고 금리를 점점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라도 부족하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방식은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해줘요. 기업 부실 채권 같은 거를 부실한 기업의 채권들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게 결국은 통화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돈이 일단 융통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막 달러로 찍어낸다는 뜻은 달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다른 나라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환율이 오르는 높은 상태가 각 나라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수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엔저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아베가 집권하면서 엔저 정책으로 수출 엄청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화폐 가치가 낮은 걸 좋아해요. 자기네 화폐 가치가 낮다는 건 환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 환율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이자율 낮추고 환율을 방어해요. 이자율을 낮추면 사람들 대출 많이 받겠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달러는 달러대로 막 찍어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돈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2008년 이후로 각 나라들이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찍어내고 있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 금리는 거의 제로야. 우리 뭐 저축해봐야 나오는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식이랑 부동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식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반드시 뭐 통화량 때문에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에 오른 거는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물론 있는데 큰 대세로 봤을 때는 이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과 부동산의 유익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공장도 다 해외에 있고 뭐 아웃소싱 주고 뭐 그래서 제조업도 공동화되니까 미국에서 달러 막 찍어내 기업한테서 돈 줘. 그러면 이게 제조업에 어떻게 투자가 돼가지고 노동자한테 간다든지 뭐 이게 어떤 기업한테 가가지고 투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안 돼요. 얘네는 다 금융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IMF 때 자본시장이 개방됐잖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는 겁니다. IMF 전에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이었어요. 800원 정도에 유지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800원 정도에 항상 그 달러 가치 1달러에 800원을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너무 오른다는 건 달러가 너무 귀하다는 거니까 나라에서 갖고 있던 달러를 풀었어요. 인위적으로. 나라에서 개입을 한 거예요. 달러 그 환율에다가. 환율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나라에서 달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IMF 지나면서 그걸 못 해가지고 IMF 때는 막 2,000원까지만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환율 방어하다가 나라에서 환율 방어하다가 두 손 든 거예요. 그게 이제 모라토리움 우리 부도 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IMF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어가 안 되니까 2,000원, 2,500원까지 막 올랐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한 2주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나 잘했어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야나두 광고예요. 야나두. 조정석 나온 야나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음. 너도 할 수 있어. 네. 뭐 우리 교회에 뭐 박사도 많고, 저 학사 나왔습니다. 학사. 경제 전공도 아니고 석사 이상 반드시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 반드시 하시고. 왜냐면 나도 이거 공부해서 준비한 거거든. 뭐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그 지적 호기심에 어떤 불이 붙은 이 상황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작으로 유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을 수는 있는데 답변을 돌려드린다는 보장은 못 하겠네. 네, 해보세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실 수 있어요? 거기 그 전에.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모른다. 너무 디테일하게 모르면 답변해 줄 자신이 없어. 이 부분 5일. 생각이 안 나. 비밀 했어야 되는데. 넘어볼까? 빨리 좀. 네. 네. 아까 그 부분이었어요. 네. 이 5일 구매 부분에서 5일 구매 국가가 달러 확보를 위해 수출 위주 정책을 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 이거는 간단한 게, 질문은 5일 구매 국가는 달러 확보를 위해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했다. 이거는 당연한 게, 그 오일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뭐 산업을 유지시키거나 돌리려면 원유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유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그래도 올라도 어떻게든 이 원유를 사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해. 근데 달러는 미국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은 만들 수 없으니까 달러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선가 이 달러를 가져오려면 자기네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했다. 네. 미국 물가 상승 방지를 위한 고금리 정책. 그리고 한국과 재정 정책에 타격을 주고, 이 부분이 되게 새로웠던 거예요. 공산주의 붕괴가 결국에는 체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이 5일과 고금리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결이 좀 이해가 살짝 안 됐어.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공산주의, 이 페이지에서 공산주의 붕괴, 타적 국가 재정 정책의 타격,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율과 금리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일단 원자재 값에 원유의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유 값이 오르니 원자재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물건 값이 오르고, 물건 값이 오른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거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통화까지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더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폐는 흔해지고 물건 값은 귀해지니까 독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세계대전 나기 전에 독일처럼. 그걸 방지하려고 미국은 금리를 올려요. 대출 많이 못 받게 하려고. 네. 그 고금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금리와 또 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조정한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미국이 고금리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저금리를 해버리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우리도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돈 넣잖아요. 네. 1%라도 더 주는 데다가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다른 나라들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금리에. 그럼 다른 나라들도 고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렵겠죠.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그 재정 정책을 많이 쓰는 체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생산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당시에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 매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재정 지출이 활발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재정 적자는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대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있었는데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출은 그러면 공산 국가에는 대출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뭐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받았겠죠. 근데 여기저기서 받아도, 그러니까 기존은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다른 어디 가도 고금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가도 저 은행 가도 어디서 받든 고금리다. 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운영할 돈이 이제 없었던 거지. 그쵸. 더 많았다. 뭐 그것 때문에 망했다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 영향이었다. 네. 새로 왔어요. 네. 오늘 3시간에 하는 거 같은데? 나눠서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해.